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결과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학령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지역 대학의 위기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대학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임수 건양대학교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복 모건대학교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대학 입시 정시 전형 지원 결과를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의대 증원에 따른 쏠림 현상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학 입시는 봄부터도 참 말도 많고 우려도 컸는데 먼저 두 분 교수님들 올해 대학 입시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부총장님. 예. 네. 이번 입시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는데요. 저는 그 주된 요인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령 인구 감소, 둘째는 의대 증원, 셋째는 정시 모집 인원 감소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중심의 입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90%에 육박합니다. 또한 의대 증원으로 수험생은 학과와 대학을 상향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35%를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올해 입시의 큰 화두는 아마도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무전공 선발 확대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두 사안 모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서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 그리고 입시를 지도하는 일선 선생님도 굉장히 혼동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체로 우리가 이제 입시 제도가 크게 바뀔 때는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번 이 두 사안은 모두 다 굉장히 메가톤급 큰 그런 변화인데도 갑작스럽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그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한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는데요. 결국에는 1,5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제 일단락 지어졌는데 이것이 의대 학생들이나 의료계의 그 반발이 아직도 여전히 심하고요. 아직까지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입시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가 미치고 있는데 의대 증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재학생들 중에서도 의대 가기 위해서 뭐 N수한다든지 뭐 휴학한다든지 이런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 올해는 특이하게 약 2만 명 정도 그 수능 응시자들이 많고 학생이 많은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은 굉장히 이제 그 수시에서 뽑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 몰입을 하는데 대전권 대학들이 수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수시 등록률도 굉장히 저조했고 그런데 이제 정시에서는 또 예상외로 굉장히 그 경쟁률이 높아서 마음껏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최종 등록을 맞춰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하실 때 교수님 이제 지방 의대 다니다가 뭐 휴학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을 다시 치러서 수도권 가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는데 교육 현장에 좀 이런 후유증이 좀 남아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의대 재학생들이 다시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을 응시하고 이동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의대생들이 전부 다 원치 않는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 한번 다시 시도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다소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아마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학생들이 다 돌아와야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25학년도에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충청권은 특히 작년에 비해서 300% 이상 그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됐어요. 많은 대학들이 의대 그 수시에서 등록률이 그 작년에 비해서 3, 4배 정도
미등록 학생이 많아서 정시로 많이 이월됐다고 하고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대부분 충청권은 그 증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정시로 넘어가면 그 지역 그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 지역 내지는 수도권 학생들이 대거 몰려와서 그 지역 인재로 차지했던 그 자리를 결국은 수도권 학생들에게 다수 뺏길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수시 의대 경쟁률을 보면 2023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경쟁률이 줄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굉장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런데 그 등록률도 역시 그 미등록 학생 비율이 수도권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또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서울에도 작년에는 약 31% 미등록했는데 올해는 36%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뭐 58명 모집에 74%가 43명이죠. 그러니까 그 미등록을 해서 정시로 많은 학생들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의대를 복수 지원해서 좀 더 나은 학교로 옮겨갔거나 이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또 문제는 이제 연고대의 자연계 응시자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등록을 포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를 말하냐면 자연계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제 의대하고 복수 지원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시 한번 의대를 노려보겠다 이런 그 학생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부총리께서 자유전공 확대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정시 지원자도 줄어들 만큼 이공계 이탈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정시 경쟁률을 보니까 뭐 지난해보다는 좀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모집 인원은 또 대폭 감소를 했더라고요. 뭐 학령 인구 감소도 있고 뭐 자유전공 확대도 원인일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리 지역의 입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말미암아 수시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시에서 2월이 발생하면은 정시에서 뽑아야 되는데요. 또 정시에서는 또 자원의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학사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유 전공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 자유 전공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 또 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인기학과로 쏠리게 됩니다. 결국은 인기학과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대학의 사활이 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방 대학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면 앞으로 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은 대학 자체적으로 어떤 특성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를 좀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과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은 한정돼 있으니까 정부 재원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17년 동안 이제 등록금이 인상이 동결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뭐 일부 대학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을 선언을 했는데 그 교육부 제동으로 국립대는 동결하고 이제 사립대에서는 뭐 좀 어렵다, 좀 인상해야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대학의 그 등록금이 동결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년,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원도 못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 그 학생들이 그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면서 받아들인 그 정책이 뭐냐면 그 국가 장학금 제도예요. 국가 장학금은 이제 소득 분위에 따라서 뭐 1분위부터 10분위까지로 등급을 나눠서 그 중간 소득에서 몇 프로 높은지 낮은지를 계산해서 이제 그 계층에 맞게 차등 지원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절반 정도는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같은 액수를 매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액수가 매년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국가장학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같은 액수로 책정되니까 인상이 안 되고 또 등록금을 인상하면 이제 국가장학금 안 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뭐 올릴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은 그동안 17년 동안 물가 인상률을 계산한다면 아마 적어도 30 내지 50% 정도의 인상이 지금쯤은 이제 있어 왔어야 되는데 그만큼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애꿎은 것이 이제 그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심지어는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동결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계속되어 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학사 운영에 제대로 투입돼야 될 자금이 제대로 투입이 안 되니까 부실한 교육 환경 또는 그 교육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교육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려면 국가가 그 좀 지원을 통해서 동결하는 만큼의 지원을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동결을 하도록 하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대학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는 이제 도태될 그런 위기에 몰리는 지방 대학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육감님, 뭐 충청권에 있는 교육감님을 뵀는데 그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학을 가면 화장실을 가보라. 네. 왜 그랬더니 네. 그동안 이제 투자가 안 돼서 그만큼 낙후됐던 뭐 사실 뭐 그 정도 상황인가요? 그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을 해야 교육의 질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필요하는데 그 재정의 원천은 크게 등록금 수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올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록금이 동결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국가에서 그만큼을 갖다가 보전을 해줘야 될 텐데요. 현실적으로 그게 만약에 안 따른다고 한다면은 대학에서는 이번에도 많은 대학들이 특히 지방 사립대학이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 보조, 즉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과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간 통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방 대학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글로컬 대학 지정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면서 뭐 국방 관련 인재 양성에 앞장서시고 계시고 뭐 5년 동안 1,000억 원 지원 받고 계시잖아요. 뭐 계획대로 잘 되시나요? 어떤가요? 네, 잘 되고 있고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건양대학교가 충남의 이름으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건양대학교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역의 모든 주체가 함께 해야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남도 논산시, 계룡시를 비롯해서 지금의 그 지산학연군이 함께하고 있고요. 결국은 지역과 대학이 마치 커플링이 돼서 하나로 가야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글로컬 대학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인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뭐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컬 대학이 좀 지역이 편중됐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거 가지고는 좀 효과가 좀 약할 거다. 뭐 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글로컬 대학 30 지정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30개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양성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적극 동감하고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사업을 발표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업을 2023년 3월 16일 처음 하겠다고 공청회를 했어요. 그리고 16일, 그다음에 20일, 22일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공청회를 세종, 경북, 전북에서
하고 단지 그냥 공청회 발표만 하는 자리였죠. 일부 질문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에 시간이 없었고 이런 큰 국책 사업을 벌이면서 주요 당사자인 대학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그 국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거. 급작스럽게 무슨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4월 30일까지 그 혁신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신청하도록 하니까 한 달 동안에 내는 혁신 기획서라는 게 딱 5쪽짜리인데 그것도 무슨 과거의 다른 사업들처럼 기본적인 어떤 역량이나 평가 요소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혁신성, 그냥 기획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를 해서 150%를 선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서를 통해서 최종 그 100%를 선발하는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 선발 과정이나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인 이런 그 큰 사업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너무 없었다는 것하고 또 현실적으로 선정된 이제 20개 대학들이 과연 그럼 미선정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서 정말로 그런 엄청난 국가 재원을 지정받을 만큼 그런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의문점이 있고요. 선정된 대학을 보면 부울경 지역이 뭐 절대적으로 절반 이상을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남 지역 상대적으로 이제 충청권은 굉장히 소외받은 거예요. 그 소재 대학 수에 비례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뭐 아주 그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런 그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점도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 뭐 계속 물론 이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새로운 어떤 보완책이 나오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 통폐합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해요. 관양대는 물론 뭐 단독으로 되셨지만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충남대가 한밭대라고 하려도 안 돼서 뭐 공주대랑 한다면 얘기 나오고 뭐 다른 대학들도 뭐 통합 얘기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비단 충남대와 공주대학만의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대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재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쟁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통합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순기능에 따르는 그 고통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쉽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는 싶어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충남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하고 이제 통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결국은 잘 된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네, 통합이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그 당면 과제이긴 한데요. 뭐 국공립대학은 비교적 통합이 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립대학들은 서로 다른 법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몇몇 그 법인들은 법인 내에 두세 개의 대학을 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학 간의 통합은 뭐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일반 그 법인이 다른 사립대학끼리는 통합은 거의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립대학에서는 연합이나 공유대학 이런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 어떤 뚜렷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 단순한 통합보다 사실 대학을 통합해서 인원을 줄이지 않고 두 개 대학을 한 개 대학 만들었다고 해서 큰 효과가 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을 학령 인구 대비해서 맞추려면 최소 30% 내지 50% 정도 줄여야 되는데 이것이 수도권은 가만히 있고 지방 대학만 줄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수도권부터 같이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쓰든 아무튼 이 규모를 줄이고 강소대학으로 나가는 것밖에 지방대학으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뭐 수도권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한 뭐 지역 대학에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좀 어떻게 있는지 뭐 부총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학령 인구가 감소할수록 대학은 지역 모든의 그 혁신 주체와 파트너십을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지역과의 굳건한 연계만이 대학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모든 대학들이 결국은 생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모든 지자체가 지역과 함께 지방대학과 함께 그 방향을 보고 한 방향을 보고 갈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대학과 지자체에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지금 대전이나 충청권은 특별히 어떤 그 산업의 특색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은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새로운 어떤 그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따라가기 힘든 여건인 것이죠.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방법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규모를 이렇게 방만하게 벌려놓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한 번에 망한다. 그래서 우선 너나 할 것 없이 현재의 규모에서 30 내지 50%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것을 단순히 줄이려고 하면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원 확보율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해왔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교원이나 교직원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 자원을 인건비를 뭐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규모를 줄이는 만큼 정부에서 그 재원을 보전해주는 이런 정책을 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수요에 필요한 그런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또 전문 인력을 키우는 그런 강소대학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구 소멸로 지역이 어려워지면 지역 대학들도 위기를 겪고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온 지 오래된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법 마련이 절실합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